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나머지 해수의 성질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8페이지 피세요. 지난 시간에 해수의 화학적 성질 중 하나인 염분에 대해서 배운 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해수의 화학적 성질 중 두 번째인 용존기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용존기체가 무엇일까요? 용존기체라는 것은 그냥 기체이기는 한데요. 우리 해수라든가 혹은 물 이런 곳에 녹아 들어가 있는 기체를 용존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과서 첫 부분을 좀 읽어보면 해수와 대기의 경우에는 맞닿아 있죠. 그래서 대기 중에 있던 기체가 요 해수 안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서 녹아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해수와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빠져나와서 대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에 있던 것들이 해수에 녹아들어서 있는, 그래서 실제로 해수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여러 가지의 기체들이 용해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존기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존기체, 즉 해수에 잘 기체가 녹아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해수에서의 이 기체의 용해도, 즉 용해되는 정도, 녹아드는 정도는 수압의 경우가 클수록, 염분의 경우에는 작을수록, 수온의 경우에는 낮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기 쉽게 써볼게요. 기체의 용해도는 바로 수압에 비례를 하고요. 그리고 염분의 경우에는 작을수록 크다고 했으니까 반비례하고, 그리고 수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하니까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수압에는 비례, 그리고 수온에는 반비례, 염분에는 반비례하는데, 자, 요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금방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외워질 텐데, 수압과 수온의 이 용해도와의 관계는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요거는 간단한 차갑고 뚜껑이 닫혀져 있는 그러한 콜라캔 하나를 딱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시피 따뜻한 콜라캔과 차가운 콜라캔 둘 중에서 어떤 게 탄산에 톡 쏘는 그 맛이 강하죠? 차가운 콜라캔이 더 강하죠. 즉 수온이 낮을수록 그 기체 안에 있는 탄산이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더 톡 쏘는 맛이 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뚜껑이 열려있는 콜라캔과 뚜껑이 닫혀있는 콜라캔을 같은 시간 동안에 두고 나서 한번 그거를 먹어봤을 때 탄산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뚜껑이 닫혀있는 것이 더 탄산의 맛이 강하겠죠. 마찬가지로 압력의 경우가 높아야지 기체가 잘 용해가 되는 거죠. 자, 염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해수의 경우에 이러한 염류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빈 공간 안에 이러한 기체들이 녹아들 텐데 염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적겠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요 수온과의 관계는 특히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용존기체가 이러한 것인데, 자, 용존기체, 이 해수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여러 가지 기체가 녹아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은요, 산소와 용존산소와 용존이산화탄소가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요 그래프가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도 좀 자주 출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들 요 내용을 배우면서는 기억해둬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나는지, 즉 왜 여기서는 산소의 양이 많고 여기서는 왜 줄어들고, 이러한 이유까지 같이 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면 산소부터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98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면 새로 처음 보는 그래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로축과 세로축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가로축이 농도고요. 세로축이 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는 짙어지죠. 그래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사실은 요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에서 가장 높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모양을 띈 게 용존산소의 그 그래프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왜 해수면에서 굉장히 용존산소의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산소 하면 생물의 경우를 배우는 학생들은 딱 떠올라지는 게 있을 텐데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우리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빛 에너지이죠. 햇빛 에너지일 텐데, 태양 에너지일 텐데, 요 해수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요 지표가 아니라 해수면 부근에서만 햇빛의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부근에서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모여서 살겠죠. 조류, 녹조류라든가 이런 조류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물 같은 것도 되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해양 생물들이 여기 부근에서 살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해수면 부근에서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햇빛의 경우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광합성하는 생물들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광합성하는 생물들 말고 생물들의 호흡에 의해서는 산소를 소모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점점점 이런 박테리아라든가 동물들의 호흡 혹은 사체분해 같은 것에 의해서 산소를 소모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 계속 일정하거나 혹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살짝 약간의 그 증가의 폭을 보이느냐? 그거는 바로 여기 보면 극해수의 표층해수 때문에 높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극지방의 해수, 즉 극해수에 대해서 극해역의 표층해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경우에는 수온이 어떻겠어요? 수온이 당연히 낮겠죠. 우리 북극이라든가 남극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은 당연히 수온이 낮을 거 아닙니까? 이미 기온의 경우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극해수의 표층해수의 경우에는 용존 산소량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지방의 해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심층순환,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심층순환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긴 한데, 표층해수에 있던 요 극지방의 표층해수가 밀도가 높아져서 침강을 하게 되고요. 그 침강이라는 용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표현할게요.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이 해수의 경우가 이 해 저면에 따라서 쭉 전체 우리 세계를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표층해수와 섞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그러한 애들의 경우가 이 심층의 경우를 쭉 흘러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용존산소의 경우에는 주변에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해역의 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극해역에서 이 가라앉았던 해수들에 의해서 용존산소의 경우가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용존산소 봤고, 이번에는 용존 이산화탄소 보도록 할게요. 용존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상수와 반대로 가장 이 해수면 부근에서 낮고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살짝 증가를 했다가 또 서서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일단 이 주변에서 가장 낮은 이산화탄소가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가장 낮았다가 이 부근에서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같게 보면 됩니다. 호흡이라든가 사체분해에 의해서 CO2 배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2번에서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얘의 경우에도 서서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체의 용해도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온과 높은 수압 때문에 높아요 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수온의 경우가 낮고 수압의 경우가 높으면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체의 용해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산화탄소로 더 잘 녹아들게, 이 심층의 경우는 녹아들게 하기 때문에 살짝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는요, 어떤 게 이산화탄소인지 어떤 게 산소인지 알려주지 않고 요거의 경우는 A, 요거의 경우는 B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알아맞추게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프의 모양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증가하는지 여기서는 왜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여기 이렇게만 보면 왠지 산소의 경우의 농도가 해수면에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요. 그거를 보면 산소의 경우에는 가장 표층에서의 농도가 6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낮아도 44 정도 되죠. 즉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체가 이미 해수에서는 산소의 농도보다 높은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유의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경우가 산소보다 성질 자체가 해수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그 용해도가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까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고, 지금 사실은 더 중요했던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그래프 두 가지의 모양, 이유이거든요. 그거를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용존기체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용존량이 다르다. 아까 선생님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산소의 용존량과 이산화탄소의 용존량은 이러한 분포를 나타내는데, 일단 산소부터 봅시다. 첫 번째 산소는 대기로부터의 공급도 되고, 즉 여기 해수면의 경우에는요 대기로부터의 이 산소 공급의 경우가 이루어지고, 또한 광합성의 결과로 생성되기 때문에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해수의 표층에서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층 아래에서는 박테리아와 그리고 동물의 호흡하고 그리고 작은 생물의 사체를 분해하는 데 쓰여서 산소의 농도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이 표시하면서 볼까요? 첫 번째는 광합성과 대기로부터의 공급에 의해서 산소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과 사체 분해에 의해서 낮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심이 깊어지면서 산소의 농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이는 동물의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호흡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극해역의 표층의 수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세 번째.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증가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는 보면요, 대기에서 해수면으로 많이 용해되지만 해수의 표층에서는 광합성할 때 이용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잘 용해가 됩니다. 이 대기와 맞닥뜨려져 있는 이 해수면의 경우 잘 용해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광합성할 때 이용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가장 농도가 낮고요. 수심의 경우가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또한 수압의 경우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온은 낮아지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그래프 아래에 보면 사고력이라고 해서 이러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선생님이 1학기 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텐데,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이러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경우가 해수면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탄소의 경우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를 하느냐, 바로 탄산수소 이온과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러한 탄산수소 이온, 요러한 그 화학식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온의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해수에서는 존재하는구나. 여기서는 기체의 형태로 존재를 하던 탄소의 경우가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온의 형태에 있던 애가요, 바로 이러한 칼슘하고 같이 칼슘 이온하고 합쳐지게 되면서 바로 침전이 일어나서 탄산염의 퇴적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로, 즉 암석으로 이것이 차곡차곡 퇴적이 돼서 퇴적암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암석의 경우가 바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요 내용 선생님이 1학기 때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탄소순환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이 탄소순환의 과정 중에서 기체에 있던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경우가 녹아들어서 해수에서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얘가 침전이 돼서 결국에는 석회암이 이루어진다. 요것이 지질시대 중에서도 고생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고생대에 석회암의 경우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퇴적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태백 같은 곳에 보면 거기가 고생대 지역의 석회암인데, 그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요 내용의 경우에는 그냥 스님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게 되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중요해서 요거는 꼭 적어두세요. 이산화탄소가
이런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게 되면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요 해수의 경우에는 다량의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구에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의 경우가 상승을 하게 되겠고, 그럼 당연히 수온의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평균 표층 해수의 수온도 상승을 할 거라는 겁니다. 표층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온이 상승하면 반비례하는 관계 때문에 기체 용해도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이 녹아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의 경우가 증가를 하게 되겠고, 대기 중 CO2의 양이 증가하게 됐고, 그것은 다시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여서 다시 수온의 경우를 증가시키겠고, 그것이 기체의 용해도를 낮추고 다시 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늘리고, 이러한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요거는 스님이 다음에 지구온난화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온, 수온과 관련해서 용해도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해수의 물리적 성질로 넘어가서 수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에 있는 수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물리적 성질로는 첫 번째 수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염분, 용존기체, 수온, 밀도까지 해서 총 4가지의 해수의 성질이 있는데, 요 밀도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구과학 1에 처음 나온 내용이고요. 또 다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근데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수온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온은 해수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해양 생물이 활동하고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이다. 이뿐만 아니라 날씨 변화라든가 혹은 기후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엘니뇨와 라니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온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전 세계 해양에서의 수온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해수의 물리적 성질 중인 수온의 경우는요, 크게 우리가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얘기했었던 전 세계의 이러한 표층 수온의 경우, 표층 수온이니까 위에 있는 이 얇은 표층 수온만 보는 겁니다. 요것의 경우 첫 번째 잘 알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깊이에 따른 수심에 따른 수온의 경우에 분포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요 해수의 층상구조, 요 그림 아마 기억날 텐데, 요 2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 세계 표층 수온이 어떤지, 두 번째는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가 어떤지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작은 탐구 보면서 이 해양의 경우, 전 세계의 경우에 표층 수온의 경우에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그림의 경우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적도 부근에서는 30도, 28도 이런 식으로 표층수온의 경우가 비교적 높습니다. 이런 적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지금 극해역의 경우, 북극의 경우에는 한 10도, 12도 이렇게까지 내려가죠.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의 경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금 보면 0도까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극해역은. 수온의 경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수온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남반구 지역을 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데, 남반구 지역을 보면 여기에 있는 요 선이 등수온선입니다. 등수온선. 수온의 경우가 같은 지역의 경우를 선으로 연결한 등수온선인데, 이 등수온선이 거의 위도와
나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같다라는 의미죠. 같은 위도면 거의 수온이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위도에 따라서 수온은 영향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구의 경우가 비단 수온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 자체가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그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지구의 모양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요. 요 오는 태양빛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에 의해서 직진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오면요, 요 적도 부근의 경우에는 요 빛의 경우와 지표면이 거의 수직이에요. 수직. 반면에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빛의 경우가 약간 비스듬히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쉽게 알 수 있는 실험의 경우가 요 실험인데, 이런 식으로 지표면의 경우가 있다 했을 때 책상에다가 같은 손전등을 쥐고선 요 책상과 거의 수직이게 만드는 손전등, 그리고 점점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한번 그때 같은 시간 동안에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요, 수직이게 놓은 곳의 경우가 온도가 높을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같은 손전등이기 때문에 주는 이 에너지는 같겠죠. 같은 에너지가 주어지는데 요 수직일 경우에는 면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요 빛을 받는 면적의 경우가 넓어지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 약간 스님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여기 부분은 이 햇빛의 경우를 받는 면적이 요만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양의 햇빛의 경우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 위도에 따라서 이런 기온도 달라지고 수온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누가 왜 지구가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같은 면적으로 해서, 즉 요걸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위 면적으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우가 훨씬 이 단위 면적 땅에 받는 에너지가 많아서 적도 부근이 온도가 높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고, 다시 돌아가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나란하게, 그리고 적도 부근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면, 자, 여기 부분은 같이 밑줄 칩시다. 등 수온선이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란한 이유는 해수의 표층 수온의 경우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고,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저분해서 지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란하지만 사실은 나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요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요런 부분은 지금 등수원선과 이 위도의 경우가 나란하지는 않죠. 자, 이렇게 나란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대륙의 영향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륙부터 보면, 지금 대륙과 인접한 지역에서 나란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륙과 접해 있는 경우는 해양의 성질보다 대륙의 성질을 조금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어떤 성질이 다르냐?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양은 대륙보다 연료용량이 훨씬 크다. 요 내용인데, 대륙의 경우가 연료용량은 다른 말로 비율이 아니라 비열입니다. 비열. 해양의 경우가 대륙보다 비열이 크다는 겁니다. 해양이 대륙보다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비열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요, 양은 냄비와 뚝배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양은 냄비와 뚝배기 중에서 거기 안에다 같은 양의 물을 넣고선 끓이게 되면 어떤 게 훨씬 빨리 물이 끓기 시작을 하죠? 그죠? 양은 냄비죠. 반면에 양은 냄비의 경우에는
불을 딱 꺼버리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뚝배기는 계속 뜨끈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은 냄비가 마치 대륙과 같고요. 뚝배기가 해양과 같습니다. 즉 해양의 경우에는 한번 달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달궈지게 되면 그것의 경우가 온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열 에너지를 쉽게 배출을 하지 않고요. 반면에 대륙의 경우는 쉽게 달궈지고 그리고 쉽게 추워지면 쉽게 추워지는 냉각되면 쉽게 냉각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해양의 경우에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 해양의 경우가 대륙보다 비교적 따뜻하고요. 여름철에는 대륙의 경우에는 확 달궈지기 때문에 대륙이 해양보다 비교적 뜨겁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대륙과 인접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난다, 나란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해류의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기는 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에 의해서 차가운 물의 경우가 아래로 내려왔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가운 물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겁니다. 따뜻한 물에 의해서 내려가고. 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해류 즉 표층에서의 이 해수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온과 나란하지 않는 부분의 경우는 대륙과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제가 선생님이 읽지 않은 여기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인 바로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수면에 도달한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장 100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해수면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온의 연직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해수면이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표면의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심해로 들어가게 될수록 그 영향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온 분포가 이러한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이러한 부분의 경우가 첫 번째는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온의 경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온의 경우가 일정하면서도 낮은 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층으로 수온의 경우가 층상 구조가 나뉘어지고요.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여기 적혀 있죠.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의 경우가 급격히 낮아지는 층, 지금 수온의 경우가 급격히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일정한데 수온이 낮아요. 바로 심해층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위도에 따라서 요것을 한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뭐 저위도에서는 보면요, 혼합층의 경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수온 약층, 요만큼이 심해층이고요. 중위도는 뭐 이런 식으로 깊이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보기보다는 이따가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의 경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딱 감이 올 텐데 요 그림만 알면 될까요? 아니겠죠. 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00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선 요걸 보면서 할게요. 가로축은 수온이고요. 세로축은 깊이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기는 게 해수면의 이 층상 구조인데 첫 번째 층을 보면요. 여기가 혼합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혼합층의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표면에 있기 때문에 흡수하기 좋겠죠. 그래서 수온의 경우가 높고요. 또한 바람 때문에 이 혼합작용에 의해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라는 겁니다. 이 표면의 경우에는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은 높고 대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바람들에 의해서 얘의 경우가 같이 섞이면서 그래서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혼합이 일어나면서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혼합층의 경우가 두껍다라는 것은 많이 혼합이 일어났다는 의미고 혼합이 많이 일어나려면 바람이 그만큼 세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의 세기인 겁니다.
바람의 세기. 그래서 이따가 위도별로 혼합층의 두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그걸 보고선 어떤 위도에서 바람이 센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온약층 보도록 할게요. 혼합층 아래에서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온약층입니다. 높았다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라는 거죠. 이 수온약층의 약이라는 요거는 한자인데 도약하다 할 때 그 약입니다. 거의 수온이 점프하듯이 변화한다라는 의미겠죠. 이러한 수온약층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래층의 경우가 지금 온도가 어때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습니다. 반면에 위에층의 경우에는 수온이 비교적 높아요. 높음. 수온의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낮고 위의 경우에는 높습니다. 자, 우리 대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보면 기온의 경우가 낮으면 침강하려고 했었죠. 밀도가 높으니까요. 반면에 기온의 경우가 높으면 상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온이 이미 낮은 게 아래에 있고 위에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혼합작용이라든가요, 대류라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류 운동 같은 것이 잘 없고요. 대류 운동 같은 것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층에 있던 물질의 경우와 이 아래에 있는 심해층의 물질의 경우 에너지 교환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에너지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수온약층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기온의 경우가 낮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깊은 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얘의 특징은 거의 계절이라든가 위도 이런 거에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심해층을 가도요. 심해층의 온도는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비슷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수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면요. 이러한 층상 구조가 바로 위도별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 중요하거든요.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요 내용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알아둬야 되고 한번 위도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열대 해역입니다. 즉 적도 주변인데 여기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표층 수온의 경우가 어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표층 수온이 높은 거는 아까 열대 지역, 즉 적도 부근에서 높은 거는 봤었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경우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심해층이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혼합층의 경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께가 얇아요.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라는 것은 바람이 잘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잘 불지 않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위도 0도, 5도 이 정도 사이에서는 아예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라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열대 지역에서 바람이 잘 불지 않는구나. 그래서 혼합층의 경우가 굉장히 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중위도 해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위도 해역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혼합층의 경우와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중위도 해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겠죠. 아, 바람의 세기가 여기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표층 수온의 경우에는 당연히 열대 해역보다는 살짝 낮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해층. 지금 보면 심해층은 어느 지역이든 그 온도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극해역의 경우에는 뭐 사실 층상구조라고 발달할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심해층밖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수온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보고선 어떤 게 열대인지 어떤 게 중위도인지 어떤 게 극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보면 요 질문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질문을 하나 해보면 수온약층은 어느 해수에서 해역에서 가장 잘 발달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해역에서 잘 발달한다라고 할까요? 자, 수온약층이 일단 잘 발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 수온약층, 즉 기온의 경우가 급격하게 변화를 많이 해야지 잘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열대 해역의 경우가 중위도 해역보다 급격하게 수온약층이 안에서의 그 기온이 급격하게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온약층이 잘 발달했다는 거는요, 수온의 경우가 급격하게 많이 변했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많이 안정한 층을 잘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온약층은 열대 해역에서 가장 잘 발달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아래 있는 질문,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해역은 어디인가요? 대답할 수 있겠죠. 중위도 해역인 겁니다. 중위도 해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맞다 틀리다, 요것도 한번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다 지워볼게요. 수온약층은 위도에 관계없이 모든 해역에서 나타나나요? 정답은 X겠죠. 이미 X가 표시되어 있네요. 여러분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X입니다. 왜겠어요? 지금 여기 극해역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죠. 극해역에서는 표층이라든가 심층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온약층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러한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고위도, 그 다음 중위도는 파란 색깔, 빨간색은 저위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지금 여기 보면 가로축이 수온, 세로축이 수심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축을 위도로 표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층의 경우에 깊이를 요렇게 나타내 본 건데 여기는 수심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저위도 지역의 경우에는 혼합층의 두께의 경우가 얇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비교적 위로 높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 반면에 여기 있는 중위도 해역의 경우에는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혼합층이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깊은 깊이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해층. 그 다음에 극지역으로 가면 아예 어떤 혼합층, 수온약층 발달 없이 심해층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그림이요.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사실은. 혼합층의 경우가 이거는 사실은 얇은 게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이나 같은 그림입니다. 요 그래프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줄 때 거기다가 넣을 그래프니까 지금 뭐 따로 그리거나 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선 한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교과서 102페이지, 103페이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탐구 활동은 무엇이냐면요. 국립기상과학원에 있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있는 자료들을 한번 조사해보고 그거를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우리는 요거를 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지금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들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 내용은요, 우리나라 속초 주변, 속초가 동해안인 건 알고 있나요? 그래서 동해에 있는 주변의 경우를 첫 번째는 수온 분포의 경우를 찾아낸 거고요. 두 번째는 용존산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왜 두 개씩 있냐? 하나는 2월 그리고 하나는 8월에 대한 그러한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에서 요렇게 생긴 요거가 뭐냐면요. 요게 해안입니다. 해안. 그러니까 대륙이에요. 대륙. 우리나라 대륙의 경우에 단면을 탁 잘라서 본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해양인 겁니다.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대륙에서부터 해양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로 갈수록 수심의 경우가 깊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수심이 아니라 수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온 분포. 2월과 8월 사실 누가 봐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온의 경우가 2월에는 당연히 수온이 어때요? 8월에 비해서 낮죠. 그래서 수온의 경우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온의 경우가 표층수온 혹은 그냥 표층수온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온의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는 듬성듬성하고 얘는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선이 등수온선이거든요. 등수온선의 경우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수온의 경우가 바뀌고 조금만 들어가도 수온이 바뀌고 수온의 경우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갈 때. 이게 다다다다 바뀌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뭐겠어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무슨 층이다? 그쵸. 수온약층의 경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을 때가 8월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2월의 경우에는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수온약층의 발달도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바꿔서 그려보면 우리 아까 봤던 여기가 수온, 여기가 수심이라는 그래프로 보면 표층 수온 자체가 한 거의 8도, 7도밖에 되지 않아요. 8도, 7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깊이 들어가면 좀 7도로 조금 떨어지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또 6도로 굉장히 작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 2월인 거고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아까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수온, 그다음에 수심, 그러면 표층 수온의 경우가 26도 정도로 굉장히 일단 높고, 그 다음에 조금만 들어가면 25도, 조금만 들어가면 23도, 24 해서 결국 비슷한 거의 6도 정도 됐을 때 깊이까지 내려가면 10도까지 떨어집니다. 10도. 이렇게 되면 얘는 요렇게 되는 요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겨울철의 경우에는 마치 이러한 극해역, 고위도 해역에 있는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8월에 있는 수온 분포는 마치 우리나라 열대, 아까 봤었던 그 위도에 따른 분포에서 열대 해역과 혹은 중위도 해역과 비슷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계절별 수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러한 그래프가 있거든요. 8월의 경우는 표층 수온의 경우가 높고, 이렇게 그때 여름에는 비교적 바람이 덜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는 요 정도, 그리고 이게 수온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발달한 거죠. 반면에 얘의 경우가 11월로 가게 되면요, 표층 수온의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굉장히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바람이 우리 겨울철에 바람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경우가 이렇게 많이 불고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근데 그러다가 더 추워져서 2월달이 돼버리면 거의 이 표층 수온과 심해층이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용존 산소량으로 한번 볼 건데, 2월의 경우에는 용존 산소량이 대략적으로 한 6.3, 6.4 정도 되고요. 8월의 경우에는 5.4, 5.3 정도 되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2월의 경우가 8월보다 용존 산소량이 어때요? 많죠. 왜 2월의 경우가 용존 산소량이 8월보다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2월의 경우에는 수온의 경우가 낮아지고요. 수온이 낮다는 것은 기체의 용해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수심에 있을 때 겨울철이 더 용존 산소량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딱 한 가지 해수의 성질, 바로 밀도 하나 남았습니다. 밀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 필기한 내용은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할 거니까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